저 여자가 서연이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1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온천 휴양지를 검색하다가 멈춰섰다. 풀사이드 감성이라는 문구 아래 한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익숙한 머리색, 익숙한 웃음,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는 바로 그 버릇까지. 사진은 8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시계 안에는 교육청 워크숍 참석 중이라며 며칠간 집을 비웠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의 불규칙한 야근들, 과한 친절과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사소한 거짓말들 모두가 맞물렸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치밀하게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현준이다. 41살, 고등학교 문학교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교에 오기 전 나는 군 복무를 장기 복무로 하사관 제대까지 마쳤다. 그 덕분에 몸을 쓰는 일에 익숙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배어 있었다. 주말마다 인테리어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것도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누군가는 내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결혼 10년 차, 아들 하나, 내 삶은 바르게 살아온 만큼 평온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어느 날 밤 산산이 부서졌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겠다. 나는 진실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그날 밤 나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 서연에게 뭔가 특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 요즘 교육청에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고 10년을 함께 버텨준 사람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노트북으로 여러 온천 휴양지를 둘러보다가 설악 온천 휴양지의 사진에 눈이 멈췄다. 고요한 산자락, 따뜻한 온천, 고급 식당, 평점도 좋고 시설도 좋아 보였다. 선생 월급으론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서연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나는 노트북으로 여러 온천 휴양지를 둘러보다가 설악 온천 휴양지의 사진에 눈이 멈췄다. 그런데 그 사진 속 한 문구와 인물이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의 불규칙한 야근들, 과한 친절과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사소한 거짓말들 모두가 맞물렸다. 단순한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눈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 그건 의심의 시작이었다. 사진이 업로드된 날짜는 2024년 8월 15일, 서연이 부산 교육연수에 간다고 집을 비운 바로 그 시기였다. 그녀는 돌아와서 말했었다. 인생이 바뀐 기분이야. 진짜 많은 걸 느꼈어.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 지나치게 친절한 말투. 그때는 몰랐다. 아니,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사진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우리 둘만의 여름이라는 문구 아래에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검고 길었다. 그 모습은 몇 달 전 서연이 염색했던 색과 정확히 같았다. 웃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그 습관까지도. 나는 화면을 확대하면서 숨을 삼켰다. 화면 속 남자의 표정은 흐릿했지만 그 여자의 손이 그의 가슴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내 손에서 머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다. 나는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업로드 날짜 2024년 8월 15일, 서연이 부산 교육연수에 참석한다고 했던 그 주의 한가운데 그녀는 나흘 동안 집에 없었고 돌아온 날엔 유난히 생기가 넘쳤었다. 정말 자극받았어. 인생이 바뀌는 느낌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유난히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 뭔가 이상한 애정 표현은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죄책감 같았다. 나는 급하게 교육청 사이트를 찾아봤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 주의 연수는 예산 문제로 취소됐다는 공지. 그녀는 거기에 있던 게 아니었다. 그 여름 그녀는 거짓 속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빛났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악몽이라도 꿨어? 나는 부엌 문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봤다.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다. 잠이 안 와서 결혼기념일 생각 좀 했어. 뭘 할 생각이야? 그녀는 팬케이크를 접시에 얹으며 물었다.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설악 온천 휴양지 같은데 어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형편에 당신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창문에 비친 표정을 관찰했다. 혹시 거기 가본 적 있어? 나?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봐?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힘이 없었다. 선생이 무슨 5성급을 가겠어. 또 하나의 거짓말이 쌓여갔다. 그 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가 뛰어내려왔다. 책가방을 맨 채 인사를 하기도 전에 손등을 봤다. 손이 붉게 긁혀 있었고 마디가 부어 있었다. 손 왜 그래? 서연이 본능적으로 달려들듯 물었다. 별일 아냐. 그냥 점심시간에 브레디랑 말다툼이 있었어. 지훈아. 서연은 커피잔을 3개 내려놓았다. 싸움이 무슨 해결이 되니? 지훈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필요해.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나는 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다. 불안, 분노, 그리고 진실을 아는 듯한 침묵.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엔진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브래디가 무슨 말 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이를 악문 채 창밖만 봤다. 상관없어. 그냥 처리했어. 아니, 중요해. 나는 교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 엄마에 대해 무슨 말 했니? 지훈은 한참 말이 없었다. 별말 아니야. 그냥 애들이 아는 척하는 거지. 엄마에 대해, 가족에 대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먼저 진실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지훈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난 뒤 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본 채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른 채로 결국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다.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윤도윤. 그 아이는 8년 전 내 제자였다. 천재적이지만 불안정했고 컴퓨터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 지금은 서울 강남의 한 보안 기업에서 일하며 IT 보안 전문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만약 이 악몽 같은 현실의 진실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윤이었다. 현준쌤. 놀라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도윤이 말했다. 와, 이건 진짜 예상 못했네요. 도와줘야겠다. 도윤아, 좀 개인적이고 복잡한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종류의 도움인데요? 조금은 법의 경계에 있는 걸 수도 있다. 금방 갈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짙게 선팅된 흰색 아반떼를 타고 도착했다. 뒷좌석엔 무슨 모바일 사무실처럼 노트북과 장비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여전히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자신감이 있었다.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만이 가진 여유였다. 쌤, 무슨 일이에요? 다 털어놔 보세요. 도윤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검은 노트북을 펼쳤다. 영화 속 스파이 장비 같은 기계였다. 나는 온천 휴양지 사진부터 보여줬다. 쌤, 이건 진짜 빡세네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낸 사실들을 차례로 정리해 설명했다. 교육청 연수가 취소되었는데 그녀는 참석했다고 거짓말한 점, 이상하게 변한 행동들,
6개월 전부터 자주 야근, 전화기 항상 뒤집어둠,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일단 통화 기록부터 확인하죠. 가능하냐? 쌤이 가족 명의로 묶여 있으면 접근 가능하죠. 엄밀히 말하면 합법 테두리예요. 그의 웃음은 짧고 날카로웠다. 벗 얘긴 나중에 해요. 화면에는 통화 내역이 떴다. 6개월 전부터 반복되는 저장되지 않은 한 번호와의 빈번한 통화. 문자 송수신 시각도 서연이 교육청 야근했다고 했던 시간과 겹쳤다. 여기네요. 도윤이 말했다. 번호 주인은 태석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중개인. 40대 초반, 결혼했음. 아이 둘, 학부모 모임에 자주 나오고. 이름 기억나세요? 나는 화면에 뜬 남자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항상 반듯한 양복을 입고 사람들과 웃으며 악수하던 그 남자. 태석, 그래, 그 사람이다. 나는 으스스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님은 병원에서 근무 중. 결혼 12년 차네요. 완전 쌍방이네. 끝이 아니에요. 도윤이 창 하나를 더 열었다. 서연 씨, 3개월 전에 본인 혼자 명의로 새 계좌 개설. 소액이지만 일정하게 이체 중. 얼마나? 지금까지 약 1200만 원. 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락 주고받음. 아이 양육권 소송까지 전문으로 맡는 인물이에요. 퍼즐 조각이 악몽처럼 맞춰졌다.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계획된 파국이었다. 나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왔구나. 나는 속삭였다. 아마 어떤 신호나 시점을 기다리는 거겠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유산 상속 절차를 떠올렸다. 아버지 유산,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럼 서둘러야죠. 도윤은 키보드를 닫으며 말했다. 우린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 도난 방지라는 명목 아래 거실, 현관, 외부 진입로, 정확히는 기록을 위한 장치였다. 침실과 거실에는 작은 녹음기를 두었다. 양심이 가책되었지만 이미 그녀는 내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더 다정해졌다.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소파에 앉아서는 갑자기 볼에 입을 맞췄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정말 낯선 여인처럼. 요즘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피곤한 척 대답했다. 그럼 여행 갈까? 당신이 말했던 대로 우리 둘만의 시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내 가슴 위에 손가락으로 무늬를 그렸다. 그 어떤 온기도 없는 움직임.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감정 없이 반복되는 장면 같았다. 좋지. 아버지 유산 정리되면.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금은 좀 빠듯해서.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건 얼마나 더 걸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몇 주면 끝날 거야. 아마도.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다들 가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은 알아챘다는 듯 가방을 챙기고 재빨리 교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어른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교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망신 줄 수가 있어? 나는 말없이 종이를 주워 정리했다. 이혼 청구서, 접근금지 신청서, 공동재산분할 가압류 문건까지. 민정 변호사는 역시나 철저했다. 망신.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우리 둘만의 여름이라는 문구 아래 그 온천 휴양지의 사진.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들어보자. 취소된 연수는? 비밀 계좌는? 그 변호사는? 나는 묵직하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와 돈까지 빼앗고 그 인간이랑 도망칠 계획. 맞지. 현준, 그건 아니야. 진짜 그런 의도는 1200만 원. 서연,
우리 가정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그게 다는 아니야. 아니, 정확히 그거야. 내 인내심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몇 달 동안 이걸 준비했지. 우리 결혼을 거짓으로 만들고 아들까지 이용하고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서연은 당황한 얼굴에서 점점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계산 중이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유리할지를. 그래, 태석이랑 만났어. 하지만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어. 행복? 그럼 그게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부수는 이유야? 나 몰래 돈을 옮기고 아이를 도구로 쓰는 게 행복이야? 나는 지훈이를 해치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그 애는 지금 학교에서 싸움까지 벌이고 있어. 애들이 뒷말하니까 지훈이 널 지키려고 싸운 거야.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애는 몰라. 아니, 알아. 자기 엄마가 거짓말쟁이의 도둑이라는 걸 알아. 뺨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렸다. 내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나는 문 위를 가리켰다.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서류 받은 직후 물리적 폭행, 영상 증거 확보. 나는 붉어진 뺨을 가볍게 문질렀다. 민정 변호사, 이거 좋아하시겠네. 서연은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눈에 띄게 공포가 번졌다. 설마 이거 다 노린 거야? 너한테 배운 거야.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이 교장과 보안요원 둘이 들어왔다. 서연 씨,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이건 더 이상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앞 주차장, 태석이 내 차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뭔가 위협적으로 보이려 애쓰는 얼굴. 얘기 좀 하지. 현준 씨,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나는 트럭으로 향했다. 그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큰 실수하고 있어.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돈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촌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말로 안 되는 건 행동으로 해결하던 동네에서. 그래? 그럼 말해봐. 내가 서연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지? 거짓말. 가짜 사랑? 나는 진짜 삶을 줄 수 있어. 당신이 못 주는 걸 내가 줄 수 있거든. 우리 아들 데려가고 내 돈까지 가져가는 삶. 그게 진짜야? 그 돈. 웃기지 마. 쥐꼬리만 한 월급에 아버지 유산 조금. 나는 그 돈 한 달 만에 벌어. 그럼 너 이혼 비용도 혼자 벌었으면 되겠네. 그 말에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알아. 아내를 유혹하고 가정 파괴하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더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훈이었다. 등에 책가방을 맨 채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중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눈이 날카로워졌다. 괜찮아, 아빠? 괜찮다. 이분은 이제 가실 거야. 태석은 우리 부자를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착한 애네. 그런 애가 사고 한 번 치면 대학 가기 힘들지. 성적, 징계, 가정사 다 보거든.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이 그 순간 뚝 끊어졌다. 지훈아, 차 타. 아빠. 지금. 아들은 내 목소리에 무언가를 느낀 듯 말없이 차 문을 열고 올라탔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는 천천히 태석 앞으로 다가섰다. 하나만 말해주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15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어. 세상 모든 협박과 조작을 봐왔다. 너 같은 유형 참 많더라. 넌 특별하지도 않아. 무섭지도 않고 그저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작고 우스운 인간일 뿐이야. 큰 착각하고 있어. 현준 씨. 아니, 넌 이미 실수했어. 내 아들을 건드린 순간부터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서연에게 전해. 지훈이한테 직접 연락하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바로 고소할 거라고. 그날 밤
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쌤, 걱정해야 할 게 생겼어요. 태석, 변호사 말고도 사람을 고용했어요. 사설 조사원이에요. 꽤 더러운 쪽. 무슨 걸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거예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 녀석은 허위 증인 조작된 자료, 가짜 사건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파멸시키려는 의도예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이 교장이 내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 현준쌤,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 오늘 아침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답니다. 무슨 민원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쌤의 가정사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제 교실에서의 서연 씨와의 충돌, 그리고 몇몇 학생과의 상담 빈도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 1명과의 10일 면담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유진, 혹시 그 아이인가요? 그 아이 부모님이 익명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쌤이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한다. 수업 외 시간에도 불필요한 만남이 많다는 내용이래요. 전부 대학 입시 준비였어요. 전담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상 교육청에선 일단 행정직무 정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8년 동안 날 아신 분이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아요, 쌤. 정말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나는 책상을 정리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개인 물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거기 정유진 서 있었다. 눈이 빨갰고 목소리는 떨렸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제가 글쓰기 과제 때문에 도와달라고 안 했으면, 그 시간들만 없었으면. 아니야.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너는 배움을 요청했고 나는 그걸 응답했을 뿐이야.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 넌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이건 너와 무관한 일이야. 내가 감당할 문제야. 내가 무너지는 걸 이 사람들은 계획하고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유진 떠난 뒤 나는 트럭에 앉은 채로 민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네요. 민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 조사원 이름이 박진호인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자주 엮이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내는 쪽으로 유명하죠. 막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직장, 명예, 양육권까지 공격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지훈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남겨줄 아버지의 유산, 15년의 결혼 생활을 태석 같은 인간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서연의 얼굴도 준비됐어요. 내일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4호 법정. 민정 변호사가 말하길 담당 판사인 박정숙 판사는 냉정하지만 공정한 분이라고 했다. 우리에겐 그게 최선이었다. 서연은 날카로운 인상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태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가 모든 문서 안에 드리워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연 측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통제적인 남편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빼앗기 위해 법적 조작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상대방이 오히려 수개월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빼돌리고 허위 가정폭력을 조작하려 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판사는 손을 들며 말했다. 양측 모두 중대한 주장을 하고 계시니 먼저 피고 측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서연 측은 단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학교에서의 뺨 맞은 사진, 조작된 문자 메시지, 사설 조사원이 만든 제보 서류까지
피고인은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며 집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직장에서도 미성년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민정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준비된 무기들을 하나씩 꺼내듯 말했다. 온천 휴양지 사진을 홍보판 크기로 확대, 수백 통의 통화기록, 비밀 계좌와 이체 내역,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학교 보안 카메라 영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당시 피고인이 주장한 폭행 사건의 진실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연이 내 뺨을 때리는 장면, 그 뒤 내가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카메라를 보고 얼어붙는 장면까지. 정숙 판사는 영상이 끝난 뒤 한참 침묵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이 장면에 대한 해명이 있으신가요?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바로 이어갔다.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이혼 신청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저축한 증거, 그리고 혼외 남성과의 통화 기록.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혼외 관계와 재산 이동, 허위 고소를 계획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동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정숙 판사는 다시긴 침묵에 빠졌다. 그 표정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원고 측에 자녀에 대한 임시 단독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추후 조사까지 감독 하에만 자녀와 면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재산은 가압류 유지, 피고 및 피고와 연루된 태석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무기한 연장합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배우자를 폭행했고 공동재산을 도용했으며 혼외 관계와 법적 조작을 병행해왔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절제된 조치라고 봅니다. 법정을 나가던 중 서연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긴 줄 알아?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절대 지훈이 널 주진 않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이미 널 무너뜨렸어. 난 그냥 그걸 기록했을 뿐이야. 주차장에 도착하니 태석이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 다 망쳤어. 너 때문에. 오늘 아침 아내가 이혼 서류를 보냈고 집도 애들도 다 떠났어. 그런 짓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은 했어야지. 이게 끝난 줄 알아? 태석의 눈빛엔 광기가 섞여 있었다. 너 같은 교사 하나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순간 민정이 내 옆에 다가왔다. 태석 씨, 지금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중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다 갚아줄 거야. 너도 쟤도 다 끝장나게 할 거야. 그는 차로 돌아가며 주차장을 질주하듯 빠져나갔다. 그 사람 위험한 인물이에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도윤에게 그의 통화 기록과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맡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절망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요. 특히 모든 걸 잃은 남자들은. 그날 저녁 현주는 지훈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박했다. 쌤, 지금 바로 들으셔야 할 소식이 있어요. 태서, 오늘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어요. 그중 몇 통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무슨 전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쌤을 해칠 사람을요. 현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지훈은 알지도 못한 채 식탁 위에서 조용히 연산 문제를 풀고 있었다. 직접 움직인 건 아니고 증거 남기지 않게 돌려서 말했어요. 하지만 명확히 의도가 보여요.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라고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지? 내일 밤 서울 외곽의 낡은 산업단지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이름은 박춘호, 전과 3범. 말 그대로 주먹 대행하는 인물입니다. 녹음할 수 있어? 이미 준비 끝났어요. 근데 쌤,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무 증거도 안 돼.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게다가 경찰에선 오히려 내가 더 의심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주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봤다. 고요하게 책상에 앉아 숫자들을 쓰고 있는 아들. 직접 가야지. 녹음은 도윤이 하고 난 현장에 있을 거야. 쌤. 위험해요. 이미 다 위험해. 이대로 앉아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어. 다음 날 밤, 현주는 산업단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트럭을 세우고 조용히 폐창고 쪽으로 걸었다. 도윤은 이미 근처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었다. 고성능 마이크와 줌 카메라, 이어폰까지 완벽하게 갖췄다. 소리 깨끗하게 잡힙니다. 9시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시간 맞췄네요. 조금 뒤, 태석의 테슬라가 창고 앞에 섰다. 몇 분 후, 덜컥거리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뒤따라왔다. 박춘호 작업복 차림. 한눈에 봐도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는 인간. 현주는 폐철제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 몇 대 맞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돼. 그냥 우연한 강도처럼 보여야 해. 선생 건드리는 건 골치 아파요. 추가 요금 붙습니다. 얼마? 500만 원. 현금으로만. 됐어. 태석은 봉투를 건넸다. 내일 밤이야. 학교 끝나고 트럭 타기 전에 혹시 반격하면 선생일 뿐이야. 힘은 없어. 증거만 남기지 마. 그 순간 현준의 발이 철제 파편을 건드렸다. 철컥. 금소금이 밤 공기를 찢듯 울렸다. 방금 뭐였지? 태석이 속삭였고 박춘호는 벌써 손전등을 꺼내 들고 있었다. 누군가 있어. 현주는 달리기 시작했다. 수업 때 학생들과 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로 같은 산업단지를 통과했다. 뒤에서는 박춘호의 거친 숨소리와 컨테이너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잡아. 절대 놓치지 마. 그는 트럭 근처에 도착했지만 박춘호는 생각보다 빠르고 무섭게 다가왔다. 선생 따위가 우리를 감시해? 큰 실수했어. 그는 현준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그 순간 현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쌓여온 모든 분노와 절박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평생 학생들을 감싸고 주말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지켜온 그 시간이 말없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몸을 틀며 중심을 잡았고 순간적으로 밀쳐낸 뒤 숨을 골랐다. 박춘호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현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뒤쪽 적재함에서 철봉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물러서. 이 이상은 용서 없다. 박춘호는 피를 닦으며 비웃었다. 이제 좀 재밌어지네. 싸움은 길지 않았고 하지만 남긴 건 뚜렷했다. 결국 박춘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현주는 철봉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말했다. 태석에게 전해. 이건 끝이야. 다시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되면 그땐 진짜 끝장낼 거야. 그 싸움은 짧고 하지만 잔혹했다. 박춘호는 덩치와 실전을 갖췄지만 현준에겐 절박함과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가 있었다. 끝났을 때 박춘호는 갈비뼈를 감싸며 땅에 누워 있었고 현주는 피 흘리는 입술과 함께 철봉을 든 채 서 있었다. 태석에게 전해. 이건 끝이야. 다시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되면 그땐 진짜 끝장낼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운전대 위로 손이 떨렸다. 곧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헐. 쌤 다 찍혔어요. 돈거래부터 폭력 사주까지. 이 정도면 바로 처벌 가능해요. 바로 민정 변호사에게 넘겨. 이미 보냈어요. 근데 쌤 괜찮으세요? 괜찮아. 현주는 입술에 피를 닦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제일 나아. 다음 날 오전 8시. 민정은 태석에 대한 폭력 사주 및 공모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윤이 제공한 영상, 음성, 금융거래 자료까지 모두 철벽 같은 증거였다. 정오 무렵 태석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과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너가 꾸민 거지? 오후에 걸려온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 짠 거잖아. 몰래카메라 찍고 유도하고. 나는 범죄를 기록했을 뿐이야. 유도한 게 아니라 막은 거지. 경찰이 지훈이도 조사한대. 뭐라고? 너의 가정폭력 가능성. 그놈이랑 싸운 게 단순 정당방위가 아니고 내 본성이 드러난 거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말도 안 돼.
누가 공격해서 방어했을 뿐이야. 증거 대봐. 불법 도청 말고, 가짜 증거 말고. 서연, 제발 지훈이는 건드리지 마. 그 아이에겐 아무 죄도 없어. 서연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원하는 걸 줘. 나랑 협의 이혼하고 유산 포기해. 그럼 나도 지훈이 지킬게. 현주는 곧바로 민정에게 연락했다. 민정은 단호했다. 이제 그들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거예요. 쌤을 가해자로, 태석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거죠. 지훈이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갈려요. 그날 저녁, 현주는 지훈이와 가장 어려운 대화를 나눴다. 아들아, 곧 누가 와서 우리 가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이미 말했어요. 뭐라고 했니? 아빠가 요즘 불안정하고 엄마 몰래 감시하고 다툼도 많았고 솔직하게 말하래요. 그럼 넌 뭐라고 말할 거니? 지훈은 잠시 침묵한 뒤 눈을 들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 아빠는 한 번도 엄마나 저를 때린 적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아빠는 주말마다 현장일 뛰면서 엄마 대학원 등록금 내주셨고 제가 야구할 때 장비 다 사주셨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합 빠지신 적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엄마는 요즘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저도 분명히 압니다. 다음 날 아침, 아동복지청과 경찰 수사관이 집에 도착했다. 지훈이는 2시간 가까이 면담을 받았다. 현주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아버님, 수사관이 말했다. 지훈 군, 정말 성숙하네요. 아버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폭력적이었던 적도 없고, 화난다고 무섭게 대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다만 박춘호 씨와의 폭행 사건은 정당방위라고 해도 자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공격받았고 그저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찍은 영상이 사적으로 촬영된 자료라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또 내 말만 남는 거군요. 그날 오후 민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판사님이 도윤 씨의 녹취자료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게 태석이 폭력을 사주한 명백한 증거인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쌤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점점 벽이 좁혀오는 기분이었다. 이제 지훈이의 진술에 모든 게 달렸어요.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가 실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3일 후 열린 양육권 신문에서 태석의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는 지훈이를 몰아붙이며 실수를 범했다. 아버지가 최근에 달라졌다고 느낀 적 없나요? 더 공격적이거나 통제하려 든다거나. 지훈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엄마가 바람나고 돈 훔친 걸 알게 되면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몰래 감시하고 누구랑 만나는지 뒤쫓은 거 인정하나요? 아버지는 진실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박춘호 씨랑 싸운 건요? 무기를 사용했죠? 아빠는 공격받고 방어했어요. 외부는 승기를 잡은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상황을 본 적 있나요? 아버지가 먼저 맞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나요? 직접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 아버지 말을 그냥 믿는 거잖아요? 사실 확인 없이. 그 순간 지훈은 판사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판사님, 전 제 아버지를 믿어요. 평생 아빠랑 살았고 아빠는 늘 말했어요.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주저하지 말라고요. 엄마는 수개월 동안 거짓말만 해왔어요. 어디 가는지도 누구랑 있는지도 우릴 어떻게 할지도 전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정적. 판사 핸드릭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외부 변호사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판사님. 휴정 시간. 복도에서 민정은 현준을 향해 말했다. 쌤,
지훈이가 오늘 쌤을 구했어요. 판사님이 쌤을 어떤 아버지로 보는지 그 아이가 정확하게 보여줬거든요.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